자, 안녕하세요. 이상구 강사입니다.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강의하고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자, 어제 시험 보셨죠? 2021년 9월 11일, 오늘 12일인데요. 제가 발빠른지 모르겠는데,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치학은 항상 문제가 나오고 나면은, 그냥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국제정치학은 아시다시피 범위가 좀 넓은 편이고요. 또 이렇게 범위를 따라가는 게 헉헉될 때가 좀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구나. 그리고 또 한두 문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문제가 좀 다행히 쉽게 나와서 답을 맞추는 데는 어렵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간단하게 총평하고 문제 25문제 좀 간략하게 해설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 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갑니다. 출제 영역 좀 중요하죠. 국제정치학은요, 범위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금 더 줄여볼게요. 자, 이론이 8개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중경국은 이제 이론을 넣을까 이슈로 넣을까 고민하다가 이론을 넣자 이래서 8개가 나왔는데요. 현실주의, 정상주의, 신기능주의, 이거 이제 자유주의죠. 자유주의고, 이게 국제정치경제론이고요. 국제문화는 어디다 넣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슈 파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스마트 파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했죠. 도매이론 작년에도 나왔던 거고, 막시즘에 대한 건데, 막시즘은 실용주의 기조하에서 안 낼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이제 외교부에 들어오실 분들의 좀 카몬 센스, 상식 좀 갖추고 와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 패권 안정론도 나오는 겁니다. 외교사 2개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2개밖에 안 나왔다. 이게 특징인데, 난징조약하고 제1차 세계대전, 과거 패턴이죠. 여기 이제 동양 외교사 하나, 서양 외교사 하나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2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 예측이 조금 빗나갔는데, 이슈 파트가 15개 나올 거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한 것 같고, 이론 파트가 조금 적게 나오고 외교사가 좀 흐름이 강조됐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냉전 시대사라든지 이런 외교사가 강조되지 않을까? 외교관들의 기초 소양을 위해서. 근데 좀 빗나갔어요. 외교사가 2개 나왔고 이론 파트가 조금 많이 나왔죠. 근데 제가 보기엔 얘하고 얘는 전형적인 이론 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6문제가 나왔다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파트는 대여섯 문제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저 2가지 이례적인 걸 빼면 대충 맞췄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론이 5개 나오든 10개 나오든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별 의미는 없고, 외교사가 2개가 나오든 5개가 나오든 다 해야 되니까 별 의미는 없는데, 대략 포커스를 어디다 좀 두고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약간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자, 이슈 봐보세요. 공공외교법. 책에 있는 거 아시죠? 공공외교법. 네, 조약집에도 있어요. 으쓱으쓱 할 필요는 없고요.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어렵게 나와야죠. 이상구가 이상구가 맞췄어 막 이렇게 좋아할 텐데 쉽게 나왔어. 아쉬워. 중국 대외 정책, UN, 일본 외교, 미국 외교, EU 외교 정책 쭉 보시고요. 보호 책임. 이건 국제법 주제도 되고 국제 정치학 주제 된다고 그랬잖아요. 남북 기본 합의서. 문서가 좀 아쉽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 딱 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영토 분쟁 드디어 너 나왔구나. 영토 분쟁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식량 안보 이것은 조금 중요한 문제긴 한데요. 문제가 좀 쉽게 나오긴 했습니다. 식량 안보. 네, 2차 대전 이후에 경제 질서 늘 나오는 브레튼 우주 체제 나왔고, 무역이 2개 나왔죠. 오르게 라운드하고 2개 이렇게 나왔고요. 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 인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것은
유엔이나 얘네들은 인권은 국제법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다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그죠? 총평 그다 할 말은 없는데요. 2020년과 유사하거나 좀 더 쉬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작년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최소한 100점 정도는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좀 못 보신 분들이 그럴 수 있겠네. 그만큼 제가 느끼기엔 좀 익숙한 문제들일 수도 있었겠다. 특히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어디선가 봤던 이야기 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다행스럽고 그렇습니다. 자, 뭐 예측하는 범위를 크게 안 벗어났다. 이슈 파트 증가할 것이란 예측에 부합했다. 이론 파트 출제 비중이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낮아진 거죠. 6개로 본다면 과거 9개였으니까 20개 중에 9개 나왔잖아요. 높았잖아요. 거의 절반. 이제 지금 25개 중에 6개 내지 8개면은 많이 낮아진 거 맞죠? 자, 퍼센티지 계산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외교사가 높아지지 않았다. 이건 제가 좀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거긴 해요. 외교사는 그렇게 많은 범위를 공부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세계 외교사 김희원 교수님 책까지 우리 표권반에 봐가면서 이렇게 부지런히 대비를 했는데, 조금 비중이 높아져가지고 헛고생했나 이런 생각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오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어렵게 나왔을 때를 전제로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보다 더 넓어질 수도 있다 이런 노심초사하면서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올해는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특강 준비할 때 이 정도면 됐겠다. 굳이 뭘 더 팔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는데요. 자, 한국 대외정책 3개면은 많이 나온 거죠, 그죠? 한국 이야기, 이건 이제 실용주의 기조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거고, 강대국 러시아는 좀 삐지겠어요. 러시아 외교 잘하려면 러시아도 내줘야 되는데 러시아는 낼 만한 게 딱 한정이 돼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공공외교법이 나왔죠. 법이 나온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중견국 이론, 요건 제가 공부를 같이 못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다행히 그 문제를 유추해서 푸는 데는 조금 어렵지 않겠다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량 안보 같은 것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처음 나왔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죠. 최근 이슈들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계의 동향들 이런 것들 또 신문 기사들을 좀 열심히 봐야 된다. 뭐 뒤에서 말씀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번 공공외교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해 추진해라. 공공정책은 지속가능 우호 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라. 목적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및 위상 제고 이바지하는 것이다. 공공외교 활동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지역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4번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 자체는 이게 3조 3항이거든요. 3조 3항에 보니까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외교법에 사실 이런 거니까 제가 보기엔 객관식 포인트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문제를 좀 쉽게 내지 않았나 싶고요. 이 시험장에 가서 긴장을 하시면은요, 좀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중 한 명이 너무 아쉽다. 국제정치학이 너무 아쉽다. 이런 친구들 좀 있었는데 조금 이제 그 긴장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실력에 비해서 점수가 잘 안 나왔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시험이 참 쉽지 않죠. 긴장도 막 많이 되고 그랬을 텐데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현실주의 이것도 쉽게 나왔죠. 국가 가장 중요한 행위죠. 주요하고 통합되어 있고 합리적이다.
무정부 상태의 권력과 안보를 추구한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과 개인 혹은 집단의 합이다. 이게 이제 분절돼 있단 말이거든요. 분절적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제 뭐 자유주의 이야기죠. 냉철한 선의 개선을 통해 이 극도를 시도하는 행위자이다. 이게 합리적이야, 합리적. 그래서 주, 통은 틀린 거고 합 이렇게 되는 거죠. 안하키 가정이고. 설명이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상주의죠. 중상주의는 중요하다 그랬죠. 중상주의. 이거 왜 중상주의 왜 나왔냐 굳이 이야기해 본다면 지금 국가들이 블록화를 추구를 하고 있잖아요. 중상주의 정책을 트럼프가 더 많이 그랬었고, 그래서 중상주의가 나올 거라 봤고, 저는 좀 어렵게 나온다면 중상주의 시기별 정책이 나올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다음 어렵게는 안 나왔어요. 보세요. 부와 권력 추구를 하는 국가 전략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잘 설명한다. 이것이 뭐예요? 부국강병이죠. 부국강병. 부의 축적과보다는 내외적인 불균등의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춰 놓는다. 이것은 이제 뭐 마르크스주의겠죠. 국가 간 경제관계를 포지티브 썸 관계, 이것은 자유주의죠. 자유주의. 국익을 추구하는 국가는 단일한 선호와 이익을 가지고 행위한다고 본다. 이건 국가가 통합돼 있다. 국가가 통합돼 있다. 그리고 합리적이다.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뜻이에요. 통합적이고 합리적이다. 자, 넥스트 4번 신개능주의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원주의 시각에서 초국가적 집단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긴다. 초국가적 집단, 뭐 유럽연합을 취재하면 유럽의회 의원들이라든지 뭐 집행위원회 위원들 등이죠. ECJ 재판관들. 정치적 기구의 설립이 경제 통합보다 우선해야 된다. 이건 아마도 내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을 먼저 하죠. 그 다음 정치 통합하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그걸 틀은 그런 논점이에요. 경제 유대가 긴밀해지면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요. 오히려 필요하죠. 예, 경제적 유대가 긴밀해진 그걸 관리할 제도적인 요구가 필요하죠. 이게 지역화야, 지역화. 이게 지역화고요. 얘가 지역주의죠. 그래서 지역화가 선행되면 지역주의가 필요하죠. 지역주의. 한 분야에서 통합이 다른 분야로 파고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이게 뭐 파급 효과인데, 예, 뭐 확산 그러면 좀 애매하죠. 네, 파급 확산 그랬으니까 신기능주의적인 명제로 보셔도 좋습니다. 이걸 또 어렵게 보면은 신기능주의는 파급이고 기능주의는 확산인데 이거 두 개 다 써놨으니까 틀렸을까?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시면 어려워져요. 일단은 큰 틀에서 그냥 이렇게 다른 분야로 확대돼 가는 걸 말하는구나. 이 출제자분들이 조금 여기서 배려를 하시려면은 그냥 확산 빼버리게 이렇게 해놨으면 더 좋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는 미트란이고, 그죠? 미트란이 분기 효과, 이런 거, 분기 효과, 파급 효과. 확산은 좀 중립적인 표현이군요. 제가 헷갈렸는데, 분기 효과로 썼으면 애매한데, 확산 그러면 뭐 맞는 말이죠. 그죠? 자, 다음. 국제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력 자원. 여기서도 당황하면은, 국제 문화 나 공부 제대로 안 하는 그러면 안 되고, 딱 본게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나이는 소프트파워를 군사적인 강압이나 경제적 유인책을 사용하는 대신에 다른 국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따르도록 하는 만든 능력, 그죠? 소프트파워 개념은 국제 정치에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에게 문화적이고 규범적인 행사함으로써 그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소프트파워. 와, 자이드가 처음 나왔죠. 자이드, 에드워드 자이드. 우리가 어디서 했냐? 문명 충돌론 공부할 때 문명 충돌론 비판하면서 신오리엔탈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자이드가 어디 나와요? 포스트 모더니즘 할 때 한번 나오죠. 자이드가 나왔어요. 오리엔탈리즘. 동양에 대한 서양의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니죠. 오리엔탈리즘은 왜곡이죠. 왜곡해서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추구하는 어떤 사조. 를 오리엔탈리즘 그러잖아요.
해소한 게 아니라 강화시킨 거죠. 문화 제국주의 권력전으로서의 문화가 서구 사회의 비소비의 지배와 헤게모니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비판을 한다. 문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화를 웨스터나이제이션 내지는 뭐 아메리카나이제이션 이렇게 정의하겠죠.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소국을 만들어서 지배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도하다. 그놈의 연루와 반기는 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적 기대하면 안 돼요. 아, 작년에 나왔던 거 올해는 안 나오겠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다 무난하고 평범하게 다 보는 거예요. 연루 중립국이 중립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전쟁에 휘말리는 상태를 의미한다. 연루는 꼭 그렇지 않죠. 동맹관계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중립국이 무슨 소용이세요? 불필요한 일에 끌어 들어가는 거. 연루의 위험과 반기의 위험은 반비례합니다. 연루의 위험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연루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반기 위험은 줄어드는 거예요. 동맹의 중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않는 국가일수록 연루의 위험에 빠지거든. 반기죠, 반기. 동맹 있는데 별 신경을 안 써. 그럼 반기 되겠죠. 제이슨은 만하네. 꺼져. 이럴 수가 있죠. 동맹 상대국에 대한 강한 지원 의도를 가진 국가일수록 자국이 반기 가능성은 줄고 연루 가능성은 높아지겠네요. 자, 로버트 콕스. 그리고 콕스 많이 했었죠. 콕스, 그죠? 콕스, 뭐 문제 해결 이론, 비판 이론도 하고, 비판적 마르크스주의자이기도 하고, 그람시주의자이기도 하고, 주로 뭘 강조합니까? 규범이나 이데올로기, 이런 그 헤게모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식과 이론은 가치 중립적이며 객관적이고 시간 초월적이다. 그렇지 않죠?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가치 개입적입니다. 현실주의는 현실주의자들 또는 강대국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 내재적 모순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제 위기는 대항 헤게모니 운동을 야기한다. 그 자본주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헤게모니죠. 헤게모니. 그래서 대항 헤게모니를 통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패권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강제의 결과가 아니라 기존 질서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질서에 대한 동의죠. 동의. 이게 헤게모니입니다. 피치자의 동의에 기초한 지배체제 내지는 피치자의 동의를 끌어내는 이데올로기. 기억나시죠? 나는 처음 보는데 뭘 기억나. 죄송합니다. 신현실주의는 현존 질서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정당화하는 문제 해결 이론이죠. 정당 문제 해결 이론. 강대국 간 관계에 집중하는 이론을 문제 해결 이론. 자, 그리고 합니다. 중견국 미들 파워. 요건 제가 좀 미안한 놓친 문제입니다. 중견국은 우리나라 중견국이어서 중견국 대외 정책은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정작 중견국 이론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쳐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안한 부분이고 다만 문제는 좀 쉽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자유주의 시각에서는 인구, 경제력, 군사력에 따른 외교적 기능과 행태에 따라 중견국을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체로 이것은 이제 뭐 현실주의 시각입니다. 현실주의. 중견국은 그냥 약소국이에요. 현실 입장에서는 중견국이 약소국이지. 그래서 자유주의에서는 뭘 강조할게요? 자유주의에서는 뭐 제도라든지 제도를 형성할 수가 있는가, 또 규범을 얼마나 준수하는가, 규범을 얼마나 세팅할 수 있는가, 룰 메이커인가, 이런 측면을 룰 메이킹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걸 강조하게 돼요. 오르간스키의 중견국을 지역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고, 국제 이슈에서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 지지하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모르시겠죠. 오르간스키가 저런 말도 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답은 쉽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장 가시면 이런 게 반드시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의외로 쉽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당황하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모르는 게 나와서 그건 X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O일 가능성이 높아요. 꼭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하긴 한데. 자, 현실주의는 뭐 물질적 능력과 같은 경성 권력에 기초한다. 그러고 있잖아요. 경제력, 군사력, 경성 권력이잖아요. 쿠퍼 중경국은 다자적 해법의 모색, 타협적인 자세, 견지, 궁제, 시민의식을 표현하는 강연을 좀 인정해 있다. 이게 이제 쿠퍼란 분이 좀 중경국에 좀 특화된 이론을 하신 분 같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중경국 이야기에서 쿠퍼를 전부 다 인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무딩보다 싶고요. 유명무딩보다 싶고. 그 밖에 좀 제가 찾아보니까 뭐 데이비드 바이탈, 뭐 존 버튼도 얘기했더라고요. 오늘 제가 추후에 좀 정리를 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 다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고. 제가 보기엔 믹타라든지 저의 미련은 믹타에 있습니다. 중경국 외교의 방향, 공적 개발 원조 장애도 나오고. 자, 그렇습니다. 패권 안정론 너무 쉽게 나왔죠. 신자유주의와 구조주의 시각에서만 국제 경제 질서를 설명하는 이론. 얘는 현실주의 이야기죠. 현실주의. 두 국가가 팽팽한 세력 균형을 이룰 때 국제 경제 질서 또한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건 좀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패권일 때죠. 패권일 때 경제 질서가 안정 또는 개방이죠. 그러니까 무역은 개방적이고 뭐 금융은 안정적일 거라고 말하는 거죠. 19세기 중반에 유럽 경제 영국의 패권으로 인해서 안정을 유지했다고 말하죠. 19세기니까 중반이니까. 2차 세계대전 후 패권의 부재는 20세기 중반 폐쇄적 경제 질서에 되돌아 이어졌다. 20세기 중반이면 뭐 40년대, 50년대, 60년대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대체 미국의 패권이 좀 강화된 시기죠. 그래서 개방적이었죠. 가트를 통해서 개방적인 무역체제를 만들었던, 또 IMF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금융 질서를 만들었던 시기인가 틀린 거 아시겠죠? 자, 난징 조약입니다. 조금 자세히 나온 측면이 있는데 청나라 승정구 영국에 홍콩을 영구 한량했다가 84년에 돌려받기로 약속을 하게 되죠. 난징, 그러니까 1984년입니다. 난징 조약으로 청나라는 양쯔강 이남의 다사상면 상하이 닝버 푸조 샤먼 광주로 개항하였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나올 텐데 속지 말라 그랬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급적 항구를 좀 이렇게 눈에다 붙여놓거나 암기를 좀 하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좀 중요한 조약들에서 언급돼 있는, 열거돼 있는 뭐 이런 그 지역들의 항구들은요, 좀 암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암기할 게 뭐 이리 많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붙을 겁니까? 그런 말이 입 밖에 내지도 마세요. 어차피 그 의미 없는 말이기 때문에 외워야 될 것은 내가 외워야 되겠다. 이슈파트나 외교사 이런 것들 외우셔야 되는데 한 3년 전에 합격했던 그 친구의 이야기가 전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이 책에 단거나 한 책에 있는 거 다 외우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가지고 합격한 이 책 들고 오셔가지고 자기가 물어보래요. 물어봐.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바빠가지고 물어보래. 제가 이렇게 단거나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친구가 1년 만에 붙었거든요. 그 당시에 기억사 1년 만에 붙었는데 야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막 책이 막 이렇게 두꺼워요. 단거나 책이 막 이렇게 피와 땀이 서러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진짜. 막 단거나를 달고나를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을까. 막 이렇게 뭉클해요. 여러분 공부한 책들을 보면은 제가 뭉클할 때가 있어요. 야 진짜 자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열정을 다하는구나.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영국 상인들은 안정주역에 명시된 개항장을 통해서 면 산업의 생산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었다. 생산 과잉 문제가 매우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충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40년대잖아요. 그 57년 정도에 가게 되면 2차 침략을 하면서 뭘 요구합니까?
내륙 지역으로의 저 도달이 용이한 지역의 개방을 요구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치 않았다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되고요. 난징 조약 이후 취약해진 청나라는 미국, 프랑스와는 각각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렇습니다. 황포 조약이라든지 뭐 이런 조약도 체결하게 되죠. 자, 그래서 동양 외교사를 대표해서 난징 조약이 나왔습니다. 중국 대외 정책도 굉장히 좀 간단하죠. 신型大国关系, 신형 대국 관계, 시진핑. 화평 굴기, 저것은 후진타오죠. 평화공동 원칙이 처음 나온 게 조원나이 54년이죠. 뭐 택동 때죠. 도광량의 등서평 때 78년, 79년 그때 나온 거죠. 순서를 맞춰보니까 따라나가 어딜 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재개 그친다고 또 여러분 또 뭐 이상한 거 뭐냐 그러지 마시고 그러든가 말든가. 자, 안보리에 대한 거 옳지 않은 것입니다. 5개 상위 10개 비상임 구속력을 지닌다 뭐 전부는 아닌데 국제정치학자가 이 정도 내면은 그냥 맞다고 하셔야 돼요. 이거 폄훼 같은데 국제법 안 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권은 거부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 불참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아시겠죠? 9개죠? 9개. 이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국제정치학이 이렇게 작년에는 이렇게 좀 약간 좀 유치하지 않았거든요. 숫자 바꾸거나 여기는 이따 보겠지만 숫자를 이렇게 좀 바꿔 놓는 게 좀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좀 작년만큼 좀 덜 고급지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일본입니다. 집단 자유권의 개념 그렇죠. 독자적으로 inherent right를 이렇게 번역했네요. 46년 자국이니까 이건 개별적 자유권이라야 되겠죠. 자국이니까 46년 공포한 평화 구조는 일본의 군대 보유와 전쟁 개입을 금지. 그죠? 그래서 평화 헌법이죠. 일본은 70년대 헌법 해석의 변경을 통하여 해석 개헌이죠. 집단 자유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70년대가 자유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2015년이죠. 아베 때죠. 2015년 아베 때 해석 개헌했죠. 오바마 일본의 집단 자유권 행사와 군사력 강화를 반대하였다. 반대할 리가 없죠. 미국의 대외 정책, 동아시아 정책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이거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많이 받은 논점이죠. 오바마의 집단 자유권 지지에 대한 얘기는요. 웬만하면 다 본 겁니다. 저기 있는 거고. 자, 미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레건 닥트린 군비 경쟁 야학의 소련 붕괴 원인이 되었다. 물론 이제 80년 후반에 중후반에 가게 되면은 경쟁 멈추긴 합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81년에서 85년 사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닉슨 닥트린 아시아의 세계 위협을 제외하면 그러죠. 요거 해구사는 준다 그랬죠. 주고 해구사는 주고 아시아 제국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된다.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책임은 동아시아 국가한테 있다. 트럼프 아시아로 회귀 피보트 아시아 정책을 도입하여 중국 봉쇄를 추구했다. 오바마인 것은 좀 잘 아시겠죠? 너무 쉽게 나왔어요. 9월 테러 발생 이후 이 시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개입은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건 뭐 그 당시 그랬다고 하는 것 같아. 그 당시에. 지금 다시 탈레반이 들어왔잖아요. 안방을 다시 차지했어요. 아따 탈레반. 끈질긴 스키들이죠. 자, 15번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드디어 뭐가 나왔냐면 1차 세계대전 강화조약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거 나왔잖아요. 봐보세요. 19세기 후반 이래 유럽 동맹체제 경직화가 이건 이제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민족 문제 이것은 이제 뭐 범슬라브주의 대 범게르만주의 이런 거죠.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윌슨의 이상주의에 의해서 국제연맹이 수립되었다. 그렇죠. 14개 조항에 연맹 수립 들어가잖아요.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과의 강화 조약이잖아요. 이걸 다룰 리가 없잖아요.
이건 어디 들어갑니까? 그렇죠. 샬부르죠. 샬부르. 쉐브르 또는 샬부르 조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 그죠? 1차 세계대전 강화조약 이름을 내용은 똑같으니까 거의 이름을 암기하세요 그랬잖아요. 예, 그거 하신 분도 쉽게 맞췄겠죠? 뭐 설명하고 그 이야기 중에 나오면 저도 기쁘잖아요. 뭐 다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말씀드리는 거고. 자, 유럽연합입니다. 예, 공동 90년대 유고 내전 국제 정치적 환경 변화는 EU의 공동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시켜준 계기가 되어서 이른바 마스트리트 조약의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이 처음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유럽연합은 유럽 헌법 조약에 따라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과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직을 신설하였다. 이게 아마도 이 조약이 발효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그죠? 발효 안 됐잖아요. 이게 설립을 신설했을 리가 없잖아요. 리스본 조약 그래야 되겠죠? 리스본 조약에 따라서. EU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은 정부 간 절차 성격을 지니며 정책 결정은 기본적으로 형국의 만장일치를 요구한다. 물론 이제 공동 외교 안보 정책도 다수결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 말을 좀 이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어 나토의 동지는 러시아와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그렇죠. 나토의 동지는 뭐예요? 과거 구소련 국가들이 나토에 들어가는 걸 말하잖아요. 자, responsibility to protect 옳지 않은 것은 2001년 여러분들 2006년 문서만 기억하면 안 돼요. 6년이 5년이 헷갈렸네요. 2005년인가요? 2005년 문서만 기억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위원회에 의해서 마련된 보고서가 채택이 된 게 2005년 유엔 총회거든요. 명시되었다는 거고 1차 책임은 그 해당 국가에 있죠. 보충적 책임이죠. 공동체는 자연 재해로 인한 인도적 위기에 적용한다. 기억나시죠? 집단 살해, 그다음에 인종 청소, 전쟁법 위반 행위, 인도에 반하는 죄, 그 네 가지 아닙니까? 그 네 가지 열거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 재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해당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경우 국제사회가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보호책임 관련 문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쉬운 이야기고요.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관계 문서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올해는 그 공동성명이 나왔으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안 나오고 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남북 기본 합의에서 옳은 거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한다. 발효 후 6개월 안에 3개월이잖아요. 3개월. 숫자를 막 물어봐. 야 진짜. 그 다음에 의견 대립과 분쟁 문제를 유엔 헌장에 따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헌장을 원용하지 않고요. 그냥 대화와 협상 이렇게 돼 있네요. 남과 북은 국제 무대에서 경제, 문화, 외교, 군사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경쟁을 중지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런 문서들은 원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통독을 하시라 그랬죠. 익숙해져가지고 머릿속에 그냥 암기 돼버릴 때까지 계속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그 전화 상담하시면서 선생님 조약법에 있는 그 조약을 전부 다 외워야 될까요? 외워버리고 싶어요. 말토의 학생이네요. 아름다운 그 전략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한 3년 걸리겠죠. 1년 동안 조약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 했구나. 자 19번 드디어 나왔죠. 아시아 지역 영토 분쟁. 아주 쉽게 나오는 거죠. 러일 쿠릴열도 내지 북방사도. 러시아는 쿠릴열도, 일본은 북방사도라고 해요.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고자 다양한 접촉을 시도했다. 뭐 당연히 그랬겠지. 안 했겠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중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경계선이 구단선에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안보리에 중국이 있잖아. 이거 어떻게 나와 이런 게. 중재재판 이야기죠. 중재재판. 쉔카쿠 다와이다와 자국 영토라 주장하며 현재까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그렇죠. 쉔카쿠라고 하죠. 중국은 다와이다오, 저도. 인도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싸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카슈미르는 아시아라고 했는데 동아시아라고 하지 않고 아시아라 했네요. 카슈미르는 많이 들어봤죠? 아우 그거 안 나왔어. 안정 불안정 역설 그거 언제 내주는 거야? 예? 킨들 보고 한정 안 나와 이거? 짜증나. 내년에 나올지어다. 자, 그다음에 식량안보 조금 낯선 주제긴 합니다만 문제가 답은 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봐보세요. 식량안보 핵심은 공급의 안정성과 식품의 안정성이 포함된 획득 가능성, 접근 가능성, 이용 가능성, 획득, 접근, 이용. 식량 위기 발생하는 것은 세계적 분배 문제가 아니라 식량 공급의 수요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분배 문제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분배 문제도 좀 중요한 문제로 보더라고요. 다음 곡물 수요 증가 배경에는 사료용 곡물 수요 증가, 인구 증가, 곡물의 바이오 에너지화 등이 있다. 식량 공급 부족 원인은 유가와 비료비 인상, 농업 투자 감소, 비식용 농산물 생산 확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등이다. 그래서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시험장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 수립된 자유주의 국제 정치 경제 질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배태된 자유주의인데요. 미국 주도 쉐론 자유질서는 제한되고 관리되는 자유주의에 좋아했다죠. 그래서 배태된 자유주의, embedded liberalism, 배태된, 제한된 그런 말이에요. 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자본주의 진영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안보적 고려도 작용했다. 뭐 냉전 시기니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상품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방해한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없었고, 상품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자본은 통제했지 않습니까? 자본 이동은 통제했어요. 국내적 필요에 의한 국가 개입은 배제되었다. 이건 뭐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거, 환율 뭐였어요?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 제도 아닙니까? 환율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할 수가 있죠. 필요에 의해서. 그 배태된 자유주의에 대한 쉬운 문제 같습니다. 자, 국제무역체제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가트, 비차별, 투명성, 호혜주의, 상호주의죠. 얘도 기출변경 느낌이에요. 가트 체제 하에서 제1차 제네바 라운드, 딜런, 케네디, 도하, 도쿄, 우루과이 라운드까지고 도하 개발은 이제 WTO 체제가 되겠죠. 무역 자유화를 통한 국제 교역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 무역 체제에서 보호주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근데 뭐 관세, 비관세 장벽에 특히 이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지역 양자 간 무역 협정이 확산되었다. RT 확산이 이건 이제 기억나시죠? WTO 출범한 이후에 RTA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거 아시겠죠? 자, 대량 살상무기 통제 협정 비교적 좀 잘 내신 것 같은데 제네바 25년 제네바 의정서늘 나오잖아요. 독가스, 세균의 전시 사용 금지, NPT 68년 체결 70년에 발효. 이거 보세요. 그 문자, 그 숫자 있죠? 숫자, 연도. 이런 것을 올해는 좀 많이 냈죠. 작년에는 이걸 내긴 했는데 틀리게는 안 냈었거든요. 올해는 좀 더 약간 좀 제가 보기엔 좀 품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 97년 CWC 뭐 개발, 생산, 이전, 뭐 비축을 어떻게 허용합니까? 다 전량 폐기해 10년 내였던가? 다 폐기해야 됩니다. 65년 발효된 BWC
제가 75년 발효됐어요. 올해 특징 아시겠죠? 네, 숫자를 맞춰봐 이런 거예요. 75년.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단어는 힘들더라도 중요한 좀 그런 죄악들은 채택 연도, 발효 연도, 한국 가입 연도를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뭐 말한다고 다 암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는 얘기죠. 자, 48년 세계 인권 선언 오른검.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후 세계 인권 선언 시대로 성찰기가 됐겠죠. 그 다음에 뭐 일단 결정적으로 이거 없죠. 민족 자결권 규정이 없어요. 세계 인권선언 내용은 50년대가 되어서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언제 했어요? 왜? 1966년 채택이잖아요. 야, 연도를 이렇게 많이 틀게 냈네? 올해 특징 제가 총평에 안 적어놓은 것 같은데, 특징이었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좀 쉽게 가자. 이렇게 출제자 입장에서, 쉽게 가자.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전반적 문제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자, 25번입니다. DSB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킨 협정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에요, 저게? 이게 회담이죠, 회담. 그죠? 출자오리야! 뭐 이게 협정이야, 이게.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마라케시 의정서 WTO 협정 체결을 한 거잖아요.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또 해설지를 좀 써가지고 곳곳에 좀 심어 놓을 테니까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출문제를 2021년판 갖고 계신 분들은 선생님 또 사야 됩니까? 그런 질문 하시는데 알아서 하시고요. 2020년 거 보시면서 기출을 한 번 더 보시면 되고요. 이 2021년 건 문제집은 뭐 연필로 푸셔가지고 좀 반복해서 푸시고 나중에 차후를 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문제를 푸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요, 오답 포인트를 잡는 것도 중요하고 오답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뭐 국제법도 마찬가지인데 국제정치학 문제가 제가 한 뭐 지금 이제 7급 강의로 치자면 10여 년 넘게 국제정치학 강의 5급 함유시키면 거의 18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업데이트 시킨 문제라서 문제가 제가 봐도 야 괜찮은 내용이 좀 있어요. 문제집이 제 거긴 한데 그래서 잘 풀어보시고 뭐 국제법도 괜찮아요 문제들이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건 제가 뭐 책 선전하는 게 아니고요. 기출문제집하고 적정문제 표현의 문제가 달라요. 물론 겹치는 것도 있어요. 기출병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교수들 책에 들어가 있는 좋은 문제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부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자, 한 말씀 드리고 마쳐야 되겠죠? 예, 이건 좀 이따 오고. 22년 대비 공부 방향, 필수적, 진화적, 단권화. 요새 제가 잘 쓰는 편인데, 오늘 저는 진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단권화를 여러분들 부담을 막 갖기를 써놓은 거예요. 한꺼번에 한 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텀 하고, 그 다음 한 텀 하고, 이렇게 해서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 좀 빠르면 좋을 건데, 좀 공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 5월달, 6월달 필수 집중하려면은 좀 한 3월 말에 4월 말까지는 거의 한 뭐 단권화를 완성을 하는 게 좋겠다. 지금부터 하셔가지고 단권화는요 기본 시만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시 읽으시면서 요점 정리 좀 빠진 거 집어넣어 놓고 이런 거. 그 아까 조약 보셨죠? 조금 디테일하게 그 조약 문장은 디테일하게 그런 맥락에서는 뭐 제가 본 책 중에서는 그 세계 외교사 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 좀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고 올해 안 나왔는데요. 조미 수호조교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책에는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돼 있는데 핵심만 돼 있는데 세계 외교사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비교가 돼 있어요. 제가 마무리 특강도 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다른 맥락이나 배경들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조약에 들어간 이야기들은 조금 촘촘하게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공부를 하시라. 시사와 맥락에 민감하셔야 돼요. 신문 기사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신문 기사는 이렇게 하세요. 그 매일 뭐 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다음 마음을 먹으세요. 일주일에 내가 뭐 언제 하겠다라든지 내가 외교부 직원으로서 똑똑해져 가는 시간 이런 느낌도 가지시고 되게 쉬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 책을 공부하기 쉬워지게 되고 또 기출 문제들을 그러니까 예상 문제들을 좀 이렇게 적중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파트는 제 문제를 좀 보다 보니까 좀 더 이해 위주로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냥 뭐 콕스 해계모니 대양 해계모니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파트는 조금 이해 위주로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슈 파트 확대하시려면은 주요 단행본 학습이 좀 필요하다 봅니다. 여전히 저는 국제 정치학은 저는 매년 긴장을 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 국제 정치시의 국제 정치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범위는 제가 설정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제가 설정해드린 범위를 기반으로 하셔가지고 잘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그래야 되겠죠. 자, 깨알 같은 PR 좀 하고 넘어갈게요. 마칠게요. 국제법 아까 보셨던 분들은 봤던 이야기인데 안 보셨을 분들 계시니까 9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9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 왜 3시인지 모르겠는데 3시에 데이트를 해요. 네, 오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특히 수단반 표권반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제 두 개는 그 10월 달에 개강하고요. 기억하실 게 패권반은 국제법, 국제정책 같이 나가고요. 순환반은 보통 국제정치학, 헌법, 국제법 이런 순위라는 거 대충 알아두시고 네, 인강생 단톡방 제가 좀 아이디어를 짜보고 있으니까 좀 재미나게 해볼게요. 저 연예인 아니고요. 그 강동고등학교 정문에서 저를 만났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카페에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인강으로 보다가 뭐 연예인 보는 것 같았다. 제가 막 끼를 부려드려 갔던 부담감이 느껴져서 연예인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즐겁게 강의하는 강사. 요새 제 강의가 되게 즐거워요. 강의할 때 재밌고 왠지 잘 모르겠어요. 재밌어요 이렇게. 다음 카페에 있는 거 아시겠죠? 전화나 줌 상담. 제가 이런 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전화를 하거나 좀 뿌듯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그 한 줌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담 갖지 마시고 뭐 바쁘긴 해요. 바쁘긴 한데 뭐 제 여러분들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궁금하거나 전략이 잘 안 잡히거나 이게 맞는지 아닌지 좀 그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제가 언제나 여러분과 가까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컨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50분쯤 했는데요.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2022년 준비 잘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선생님 합격했습니다. 이런 문자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UUTT 이런 거 제 가슴이 아프니까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빵긋빵긋 하트 뭐 이런 알통 이런 거 좀 많이 보내주시고 또래 뭐 잘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인생을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보시고 공직에 들어가시면 30년 넘게 근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인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다시 일어서셔가지고 와신 상담하시고 권토 중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